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린 역사를 정말 잘 알고 또 중국인들 만나서도 1대1로 토론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무엇이든지 우리 역사를 그 토론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역사 공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인종편을 하겠습니다. 고구려성 이름을 중국 동북공정으로 인해 가지고 만리장성의 끝부분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동북공적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중국 동북지역 3개성에서 사실 우리 그 고구려의 땅이었던 그 라오닝성이라든가 자린성이라든가 이런 곳을 모두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지껏 사실은 그 고구려의 동이족 거라고 그 모든 것이 요화강 근처에 일어났던 발견되었던 토기라든가 유물들을 동이족 것이라고 말을 해왔는데 2019년부터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시더핑 국가 청량국 매스컴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제가 국가 청량국가 국가 문물국을 대표해 명대 장성의 길이 등 중요 사항을 공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TV에 나와서 만리장성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왜 연장을 하느냐 하면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던 고구려 성이었던 곳을 자기 만리장성의 끝부분이라고 우기기 위해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직은 고쳐진 게 없습니다. 만리장성을 자기네 그 연결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어요. 벽돌로 쌓아서 만리장성처럼 자꾸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부에서는 중국의 관광지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고구려성이 만리장성으로 둔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명소로 꼽히고 그 봉하대라든가 중심 통로는 전투초소라고 하면서 고구려의 중심 통로를 지나가는 게 만리장성의 끝부분이라고 합니다. 74km에 이어진 떨어진 무정곡장성을 자기네 끝부분이라고 만리장성의 끝부분으로 하면서 우기고 있는데 사실 만리장성은 진시황태 돌로 쌓아졌지만 중국의 성은 뭘로 대부분 쌓았나 하면 흙으로 쌓아져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성은 돌로 쌓아져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 성으로 쌓아졌던 돌은 표가 나요. 쐐기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삐쭉삐쭉한 돌을 그냥 쌓은 게 아니고 다듬어서 예쁘게 둥글게 이렇게 깎아서 성을 쌓은 미관상으로도 참 보기 좋게 해서 쌓은 그 독특한 고구려만의 그 기술이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의 동당 기점이라는 것은 호산장성인데 호산장성이 호산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호산이 사실 압록강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호산장성까지 이어지면서 그 만리장성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중국은 우기고 있어요. 사실 만리장성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냐면 제나라, 연나라, 진나라 그러니까 제나라, 연나라 때부터 쌓기 시작은 했지만 진나라 때 진시황제가 굉장히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거의 완성하다시피 한 그 장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초나라와 또 명나라 때까지 이어져서 그 만리장성을 쌓아져 있었습니다. 성벽 높이가 10m고 흙을 다져가지고 쌓은 토성이 거의 만리장성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고구려성이라고 우길 수 있는 그 특징이
이 뭔가 하면 고구려성에서만 볼 수 있는 쐐기돌이에요. 쐐기돌은 뭐냐 하면 그냥 울퉁불퉁한 돌이 아니고 돌에서 이렇게 보기 좋게 동글동글하게 다듬고 또 무슨 자형으로 쌓나 하면 이게 품자형으로 양쪽에 이렇게 돌을 놓고 위에 하나를 놓아가지고 품자형으로 쌓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형식을 보면 분명히 고구려성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호산을 둘러싼 고구려 산성을 명대 장성이 남북으로 강통, 양쪽의 성벽이 중자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고구려성은 호산 전체를 감쌀 만큼 굉장히 크고 거대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지킬 수 있게 그 성벽으로 인해서 야만족이라든가 그 몽골족이라든가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인근 성산산성의 집수정이라고 고구려의 성은 돌로 쌓았고 중국은 성을 거의 흙으로 쌓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허물어지고 그 형태가 많이 부서졌는데 명나라 때 성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지금의 그 만리장성이 어느 정도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또 자기네 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리장성을 굉장히 보호하고 또 굉장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작성은 산에 쌓은 험준한 요새이고 압록강이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굉장히 견고해요. 그리고 공격해도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작성은 어느 나라 성이었나 하면 고구려 성이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박작성은 고구려 성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의 정산이고 대단히 중요한 요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전투의 거점이었어요. 해상 진출로로 갈 수 있는 곳이 이 박작성 그 성이었는데 거기에서 해상 전투도 막을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작성 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새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압록강이나 애하가 지금도 있지만 호산에서 압록강과 애하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리고 호랑이가 누워 있다고 해갖고 호산성이라고 하는데 천혜의 방어막이었어요. 거기가 박작성은 압록강 하류와 해상으로 나가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시성도 보이죠. 안시성은 사실 고구려 645년에 보정왕 4년이면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 나당 연합군의 침공으로 고구려가 멸망했지만 그때 당시에 안시성 전투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영화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 성주가 당나라 그 이세인 왕이랑 싸워서 그 승리한 것이죠. 다른 성은 다 무너졌는데 안시성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안시성은 지금도 고구려성이라는 거를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데도 그 중국에서는 지금 안시성과 또 요동성, 비사성 이런 곳을 성산산성, 성산산성은 안시성보다도 더 이 우리나라 그 고구려 쪽으로 가까이 있는데도 모든 거를 자기네 성이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나당 연합군에 패해가지고 고구려에서 그쪽 땅을 뺏겼지만 고구려 시대에는 그 땅이 안시성까지 그 땅이 모두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중국에서는 그 고구려 때는 고구려 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네 땅이라고 진실되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고구려는 자치적으로 관리를 하든 자치성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중심이었던 고구려를 중국의 자치성이라고 우기는 게 있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반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동 호산의 고구려 유적이 쐐기돌 석축이고 크고 깊은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사실 메꾸었지만 그 우물을 쌓은 돌을 보면서 역시 쐐기돌로 해서 품자로 만들어서 쌓은
우물 그 벽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성벽으로 쌓듯이 우물도 그렇게 쌓아졌고 성 안에 주둔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가 살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물 또한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특징인 쐐기돌 성벽으로 6m 깊이의 옛 우물이었어요. 고구려의 박작성은 단동의 호산산성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고구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고구려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그리고 중국의 장성의 일부라고 우겼어요.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은 그 어떤 기량도 보이지도 않고 만리장성과 똑같은 성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 어디에도 없는데도 중국은 자기네 성이라고 우기면서 그 만리장성의 끝부분이라고 우기면서 지금 그 부분조차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산이기 때문에 그 호산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호산이어서 호산장성이라고 고구려 때도 이름이 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북경에서 동쪽에 있는 북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네 조상이라고 지금 중국은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일일이 탐사를 했어요. 탐사를 하면서 이 동네가 이름이 뭐였으며 또 장성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를 다 탐사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허물어져 가는 돌덩이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성을 만들어 놔놓고는 그거를 호산장성이라고 하면서 만리장성과 이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역사학자 이무기가 동쪽 끝은 산해관인데 산해관에서 만리장성이 멈춘다 이러면서 그 역사학자가 어떤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구려의 그 산해관까지 우리의 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표시되어 있는데도 호산상성이 자기네 그 만리장성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호산을 둘러싼 고구려 산성을 명대 장성이 남북으로 간통, 양쪽의 성벽이 중자로 형성됐고 중국 고고학자 또 고구려의 성을 간통하고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만리장성이 어떻게 만리장성이 고구려의 성을 간통할 수가 있었겠어요. 고구려는 당나라 때까지 있었는데도. 그래서 이형구 박사는 정말 직접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고구려의 흔적을 찾으면서 고구려의 모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호산 봉우리 사이에는 발굴된 성벽돌이 군데군데 보여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로 뻗어 있는 고구려 성벽들, 만리장성의 성벽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중국에서도 없지만 그냥 자기네 것이라고 지금 현재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요. 만리장성으로 이어졌다면 이 성의 하부 구조가 만리장성하고 비슷하게 생긴 석축이 있어야 해요. 근데도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과 애하에 접한 호산에는 산리나 아래 어느 곳에도 장성의 유적은 없어요. 없는데도 결국은 만리장성의 끝자락이라고 하면서 지금 2019년도부터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옛 성벽에 흔적조차도 없는데 만리장성 신축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만리장성도 그 진시황이 그 연나라 때부터 이어져 오던 것을 축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진나라도 역사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초나라에 이어서 명나라가 거의 완성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 명나라 주원장이 정원을 통일하고 1368년에 명을 건국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홍건적으로 시작해가지고 했던 주원장이 잘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청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청나라, 그 여진족이 청나라가 되고 금나라 후금으로 했다가 사실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죠. 근데 여진족이라고 굉장히 얕보고 깔봤지만은 그 여진족에 의해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명의 정통제가 1449년 몽골 군사의 포로로 잡힌 사건이 있어요. 몽골족에게 잡혀가지고 정말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명대 토목지 변유지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명나라 주원장은 이쪽에 온 사실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목책과 토담으로 된 방어선이 있어요. 목책이라면 나무로 해서 만드는 그 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흙으로 된 성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점점 허물어져서 나중에는 흔적이 없게 되죠. 그러는데 중국에 그 흙으로 된 성조차도 없는 곳에다가 신만리장성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봉황산에서 압록강까지는 목책을 세웠어요. 봉황산에서 압록강까지 목책으로 해가지고 세워놔놓고 연결장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그 목책을 가지고 자기네 만리장성의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산 지역에 전초기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군사 거점이 끝나는 지점이 압록강 강변이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산 장벽은 사실 고구려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중국의 고구려 성이라든가 고구려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책은 사실 장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목책이 장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변문은 명과 조선 사이에 관문이 있어요. 일테면 여기는 변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하면 사신이 명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채비를 하면서 국경 완충지대였죠. 그러니까 명나라도 타치를 안 하고 또 조선이나 고려 때도 타치를 안 하고 거기에서 모든 이제 관문을 통과하면서 서로 어떤 주인이 없이 그냥 비무장지대로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것도 모두 자기네 지역이라고 우기고 있죠. 요동호 동쪽 180리는 넓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땅이 비어있으면 양국의 국경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책으로 되어 있으면 요만큼이 너의 땅이고 요만큼이 우리 땅이라고 서로 옥신각신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의 비무장제도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여기는 공간은 서로의 너의 땅도 아니고 우리의 땅도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적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장성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마저도 자기네 만리장성의 끝부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고구려의 심장부까지 들어왔다고 제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평양성까지 이어졌다고 중국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홍강이라고 해가지고 통화와 오녀산성을 지나 압록강으로 흘러가는 강이에요. 홍강이. 그 중국에서는 어떻게 동북 공정을 자기네 마음대로 우기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나 하면 모든 교수들한테 논문을 쓰게 해요. 논문을 써가지고 물론 많은 돈을 주겠죠. 그래서 거기에 흔적을 자료를 어디에서 찾든지 간에 거짓말로 만들든지 어쩌든지 간에 논문을 쓰게 해가지고 그 논문을 세계 각국에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나 발해가 자기네 조상이었다고 또 자기네 땅이었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세계 각국의 모든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자로 인해서 그렇게 널리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홍강은 사실 고구려의 수도권이고 방어의 핵심지였어요. 그러면서 가끔은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길림성에서 실시한 유적조사 중 진한 시대
그러니까 진나라나 한나라 때 시대에 장성의 유적 4곳을 발굴했다고 이렇게 뉴스에다가 떠들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옥문강이나 대몽고, 여기 산해간, 신빈, 통화, 심양, 이 북경에서 심양은 멀지 않죠. 통화, 이중, 여기 거의 다가 우리나라 땅, 압록강 앞에까지 다 이렇게 자기네 만리장성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길림성 통화에서 진안 장성 유적 11곳을 발견했다고 자기네 뉴스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시대에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우겨요. 사실 이곳은 우리나라 위만조선 시대 아니면 그 위의 시대 토기나 유물들을 많이 쓰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의 유물들은 거의가 우리네 조상들이 쓰던 유물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발굴이 될 때마다 자기네 조상이라고 우기고 또 발표하고 홍보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이 자기네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있는 것처럼 중국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림성 내 진안장성 남태자 옛 성터에서 석기와 도자기, 철기 등 다수의 현대 유물도 한대, 그러니까 한나라 때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이렇게 대대적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사실 중국에 가가지고 그 반발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옛 성터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구려에 자료가 남아있나 없나 싶어서 가서 성터 옆에서 이곳은 어느 때 것이었나 하면서 질문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 이전에 형태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서 다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연세 드신 이분이 어느 때 성인가요? 물었더니 고려성입니다 하고 묻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고려성이라는 거는 물론 이분도 고려 때는 모르죠. 그렇지만 조상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의 그 흔적이 고려성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모두 돌이었어요. 중국은 그 성을 돌로 별로 쌓지 않고 흙이나 목책으로 쌓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중국의 성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망루터도 남아있고 다양한 유물 출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중국의 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려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태고성은 고구려가 방어를 하기 위해 건설을 했어요. 사실 고구려가 굉장히 대단한 장수였죠. 왜냐하면 수나라 때 을지문덕이 수나라 30만 대군을 물리치는 걸 보면 우리나라 고구려 장수들은 대단한 훌륭한 장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때의 장수들이라든가 고구려 때 정치를 하던 분들은 머리도 대단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남아있는 그 흔적으로는 장성이 될 수가 없어요. 흙이나 이 목책으로는 장성이 될 수 없고 평지에 쌓은 토성이었고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요. 그런데 한나라 유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실 통화자한산성이나 환인 오녀산성은 우리 고구려의 발인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도 되죠.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왜곡하려고 지금 이른 동북공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비사성은 요령성 대련시에 있는데 고구려와 당나라의 가장 치열했던 성이죠. 비사성이 사실 안시성 바로 밑에 있죠. 근데 안시성만 함락하지 않고 비사성은 사실 당나라 때 함락이 됐었습니다. 비사성은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와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성으로 쌓여있던 게 고구려의 쐐기돌이 박혀 있었던 성벽인 거 보면 분명히 고구려가 쌓아놓은 성벽이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밖으로 공격하고 싶어서 이렇게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성곽 구조,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 돌로 쌓아놓은 게 고구려의 성벽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장대라고 해가지고 성과 성의 연결성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국 고구려의 성이었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성과 성이 연결되어 있다고 우기고 있지만 어느 곳에도 성과 성의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흑산성이라고 해가지고 대흑산산성인데 비사성을 지금의 중국 명칭으로 해가지고 대흑산성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비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구려가 그렇게 치열하게 당나라와 치열하게 싸웠던 비사성은 작게 남아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가서 이 비석을 닦아가지고 이 정도라도 보이게 했지 사실은 흙 속에 묻혀서 잘 보이지도 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사성 입구에는 당태종을 모시는 당항정이라고 해가지고 당태종이 여기에 와 있었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 사찰을 짓고 거기에다가 당태종의 모습을 닮은 동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당태종은 여기에 온 적도 없었어요. 성산산성의 점장대 이중구조로 이루어진 성이에요. 외성이 또 있었고 내성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방어벽으로 만들어서 사실 그때 고구려 때는 외적을 모든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화, 요동성, 안시성, 오골성, 성산산성, 비사성 이렇게 이쪽이 모두 부여성, 이쪽이 모두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요화라는 곳이 보이죠. 근데 옛날에는 중국에서 황하강 유역이 자기네 시조, 발생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모든 역사적으로 했는데 지금이 요화강 근처에 어느 유물이 나오나 하면 우리 그 동이족이 쓰던 유물들하고 토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화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요화강 근처가 자기네 시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화강 근처에도 우리네 조상들이 근거지로 삼아서 사실 그 위만조선이나 이때부터 내려오던 곳이었어요. 근데 요화강하고 황하강하고 차이점이라면 뭐냐 하면 황하강은 요화강 근처의 유물보다가 훨씬 1000년 정도 뒤처진 그 황하강이었어요. 황하강 근처였고 요화는 황하강 근처보다 1000년 정도 앞선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학자가 가가지고 그 고구려의 돌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흙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증명을 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고구려의 성은 돌을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굽돌이 양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기도 좋게 밑에 받침을 해서 이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모주림이라고 하는데 그냥 뾰족한 거를 그대로 두지 않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가지고 모주름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돌을 쌓는 것은 사실 궁궐을 만들 때도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궁궐을 쌓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점장대 지휘 통제소고 물론 옛날에도 점장대가 있었지만은 저기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그 조망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옛날에 그 아름답던 그 조망대 역할은 없고 지금은 얼씬년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오골성이라고 해갖고 중국 명칭은 봉황산성이에요. 옛날에 고구려 때는 오골성이었는데 오골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자료에 삼국사기나 이런 데 남아있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우길까봐 자기네 명칭을 다 오골성으로 바꿔가지고 그 자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조차도 다 바꾸었습니다. 오골성 남문터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형적으로 뺑 돌아가면서 성으로 쌓아져 있어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이렇게 요새를 이루고 있었어요. 성벽처럼 이루고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씩만 이렇게 성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오골성 남문터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 남쪽만 이렇게 골짜기로 터져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는 문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만 잘 이렇게 막으면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점장대 기단은 지금 보면 그 품자형으로 쌓아져 있고 누가 봐도 고구려의 점장대였는데 이것도 중국에서는 자기네가 쌓은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옹성이라고 해가지고 철옹성은
사실 그 드라마에서도 철옹성이라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고구려 때는. 그런데 철옹성은 정말 누구도 거기를 이길 수 없었던 성이었죠. 근데 석회석으로 쌓아가지고 백암성이라고도 불렸지만은 인근에 석회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서 굉장히 높게 쌓아서 이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연주성 산성이라고 해갖고 백암성의 중국 명칭이에요. 연주성이었는데 지금은 백암성으로 고쳐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암성이라는 말은 흔적조차도 없어지고 지금은 아무도 연주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복원된 국내성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문화유산인데 발해 유적이나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적으로 등재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문화유산 아태 지역, 그러니까 아세아 지역의 팀장이에요, 이분이. 이름은 지오바니 보카르토.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을 하나 하면 어떤 국가가 자기 영토에 속한 문화유산을 등재할 때 신청을 하면 그게 이 유산이 누구의 것인지 따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문화유산에 등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중국의 유산으로 복속되는 거예요. 중국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사상에 고구려나 발해가 자기네 조상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협정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누구 것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리장성 연장선으로 고구려의 요동성은 중국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있고 도둑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왜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중국의 주요 소수민족이 56개가 있어요. 56개의 민족이 있는데 지금 니그루족이나 아니면 티벳이나 또 모든 그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립을 할까 싶어서 그 옛날에 1989년 그 6월 4일 천안문 사태,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를 달라고 외칠 때 이것이 무서워서 하나하나 쪼개지는 그 중국의 자기네 그 민족이 하나가 되지 않고 쪼개지게 되면 중국은 작은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탱크로 밀고 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뭐를 노리나 하면 세계 패권 국가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패권 국가가 되면 뭐가 좋냐 하면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잖아요. 그러면 중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도 세계의 곳곳에 자기네 군인들을 배치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 패권 국가를 꿈꾸고 있는 중국에 맞서려면 모든 세계인들이 중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걸 막아야 하고 그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으로 동북공정에 대한 것은 끝으로 하고 오늘로 들어가서 오늘은 인종의 짧은 치세로 인해 가지고 중종의 아들이었고 사실 굉장히 8개월밖에 재위를 하지 못한 인종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종은 조선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짧은 치세를 남긴 왕이에요. 그리고 후사도 하나 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고 해요. 지극한 효성과 너그러운 성품, 금욕적인 생활 등으로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금욕을 해서 그런지 자식도 하나 낳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문정항우 등살에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면서 자기네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어떻게 요즘으로 칠 것 같으면 굉장히 바보스러운 왕이었다고 할 수 있죠. 조선시대 가장 불쌍하고 착했던 왕이에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착하기만 하면 바보 소리 듣잖아요. 그죠? 자기의 또 주관이 있으면 자기의 주관을 관철시키기도 하고 또 남에게 다른 또 주관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기도 하고 내 거도 또 틀리더라도 또 내 거는 틀리구나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런 인성은
왕으로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인종은 3살 때 책을 읽기 시작하는 등 어려서부터 굉장히 뛰어남을 보이게 됩니다. 인종은 그 문정왕후 등살에 제대로 기를 못 피고 살았어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어머니 정경왕후 윤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자 시절에 상당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장경왕후 윤씨는 태어난 지 6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위로 누나가 하나 있는데 효혜공주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 중종은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공신들이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조광조가 왕에게 개혁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위훈 공신들을 좀 없애고 이러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조광조의 말을 따르고 싶었지만 조광조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그 훈신 세력들이 너무나 세력이 셌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조광조를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엄마가 윤씨였기 때문에 같은 집안의 윤씨를 문정왕후를 그 왕비로 다시 간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문정왕후예요. 윤원영의 누나였죠. 그리고 윤원영은 정란정하고 문정왕후하고는 정말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란정이가 결국 모든 윤원영의 의견을 남자들이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궁궐에 들락날락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난정을 시켜서 밀지를 주고받았던 사이입니다. 둘 다 세조비 정의왕후의 형제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의 그 왕비 정의왕후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아들이 태어나니까 문정왕후는 굉장히 인종을 미워하죠. 또 중종은 그 단경왕후 부인을 굉장히 좋아했으면서도 폐비를 시키고 복위를 시키지 않는 건 이 경빈 박씨였어요. 경빈 박씨는 수완도 대단하지만 인물도 굉장히 좋았대요. 그러니까 복송궁 중종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경빈 박씨였습니다. 남공과 심정 등 건신을 끌어모아 자신의 세력을 만듭니다. 이 경빈 박씨가 작서의 난으로 사실 이 경빈 박씨는 작서의 난이 뭐냐면 이 인종의 문 앞에다가 나무에다가 불에 태운 지를 걸어놔 놓고 놀라게 합니다. 인종을. 그거를 누가 했나 막 이렇게 문초를 한 끝에 경빈 박씨가 했다고 짐작을 하고 경빈 박씨를 기양을 보냅니다. 궁중에 자신의 세력을 심고 또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이 문정왕후가 그 인종한테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딸을 4명 놓고 아들을 낳은 뒤에는 또 마음이 변하죠. 문정왕후는. 그리고 1534년 17세에 입궁을 해 딸만 낳고 모진 세월을 견뎠어요. 그러니까 딸만 낳을 때는 어떤 왕위를 이어질 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종을 뭐 어쩔 수 없이 다음 왕이 되니까 많이 떠받들고 이뻐했지만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문정왕후는 자기 아들을 왕을 시키려고 결국 인종을 정말 미워하게 됩니다. 34세에 노선으로 아들인 경원대군을 낳습니다. 경원대군이 나중에 명종이 되죠. 문정왕후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세자를 감쌌지만 결국은 경원대군을 낳게 된 뒤에는 돌변하여 인종을 견제하게 됩니다. 이후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그리고 문정왕후는 굉장히 질투심이 많고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물론 인종한테만 그렇게 포악한 게 아니었고 자기 아들 명종에게도 굉장히 포악했어요. 왜냐하면 명종이 임금이 된 뒤에도 이 문정왕후는 자기가 밀지를 내서 명종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고 일을 해가지고 그게 관철되지 않을 때는 쫓아 들어와서 그 아들의 뺨까지 때리는 그런 포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1537년 김안로는
가시이든 문정왕후처럼 폐위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실 작서의 난이 경빈 박씨가 한 게 아니고 결국은 김알로가 한 게 탄로가 나가지고 경빈 박씨는 다시 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알로는 중종의 사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종의 딸을 김알로의 아들과 혼인을 한 사이였죠. 그래서 김알로는 자의정이었는데 너무나 건설을 누리다 보니까 결국 문정왕후하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작서의 난을 발각되면서 김알로는 사실 유배를 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김알로는 도를 넘은 그의 행동이 중종이 등을 돌리게 되면서 결국 권력의 정점에 있던 김알로는 유배된 뒤 사사됩니다. 너무나 자기의 욕심만 차리면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김알로가 몰락하자 조정의 권력은 세자 인족의 외숙인 유님, 그러니까 첫 번째 중종의 부인이었던 정현왕후의 오빠가 결국은 막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왜냐하면 동생의 아들이 인종이니까, 인종이 왕위에 올라갈 거니까 자기네가 외척이 이제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문정왕후하고 서로 정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그 파평 윤씨끼리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결국 서로 양보하면 서로 좋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백성들도 잘 살게 할 수 있을 텐데 자기 개인의 욕심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니까 임금도 왕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결국은 신하들도 힘들게 됩니다. 장경왕후의 아들인 세자 인종의 외숙부 유님 일파가 대윤이고 문정왕후의 그 동생인 윤원영이 소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윤과 소윤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렵에 결국 세자로 있을 때 그 세자궁에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세자궁이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인종이 죽을 뻔해요. 그런데도 세자빈하고 같이 잠들어 있다가 잠을 깼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인종은 세자로 있을 때지만 그 세자빈에게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밀어냅니다. 근데 세자빈은 그 세자가 나가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나가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느냐고 막 안 나가겠다고 해요. 그러는데 세자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나의 죽음을 원하시니 나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불을 냈는데 어머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효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불에 타 죽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게 효자일까요? 너무나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종이 나타나가지고 막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빨리 피하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인종은 드디어 물론 내가 불에 타 죽는 게 효자의 모습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애타게 부르는데 아버지의 명을 거스리는 것도 또 불효가 되니까 아버지의 명을 받들겠다고 해가지고 불 타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불을 낸 장본인이 문정왕후 쪽이었어요. 그런데도 유야무야 범인을 캐지 않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종이 승하하면서 인종은 우여곡절근. 그때 당시에 사실 문정왕후가 자기 아들을 그 왕위에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나 어렸어요. 자기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그냥 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동안 압박을 받던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소윤 쪽에 압박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막 환호를 하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인종은 인자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답게 유학의 바탕을 두면서 정말 잘하려고 좋은 정치를 펴려고 노력을 했어요. 기묘사 때 죽은 조광조 신원을 조광조가 중종 때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현랑가를 부활하는 등 또 중종 때 좌절된 도학 정치를 재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들을 기묘사화 때 조광조하고 같이 죽어간 그 살인들, 또 아니면 유배되고 관리에서 퇴출된 그 살인들을 등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제에 전출한 살인이 이연적, 유관 등의 살인의 학자들이 속속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사 등에선 문정왕후가 인종을 늘 괴롭혔대요. 정말 아침 저녁으로 맨날 괴롭히면서 경원대군은 명종이 되는 문정왕후의 아들이에요. 경원대군과 함께 편전에 들어서서 그 아들, 조그만 아들을 손을 붙잡고 들어와가지고 인종한테 와가지고는 너 나랑 이 경원대군을 언제 죽일 거냐고, 죽이려면 빨리 죽이라고 폐악을 부리면서 이렇게 인종을 못 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종은 나이차가 많이 나는 이북 동생 경원대군한테도 참 귀엽다고 하면서 극진히 대우를 했어요. 그리고 의붓 어머니 문정왕후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거슬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인종은 보위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후사도 없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인종은 부인이 인성왕후 박씨였고 금성부원군 박봉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숙빈윤씨, 기인정씨는 정철의 큰 누이였어요. 사실 이렇게 정비 한 사람과 후궁이 2사람 있었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 보면 금욕 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철은 간동별곡, 가사문학, 성상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지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위 8개월 만에 죽고 나니까 왜 이렇게 죽었지? 사람들은 의문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로 인해 가지고 혹시 독살을 한 게 아닐까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신하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갖게 하는 원인이 또 있었어요. 인종에게 맨날 그렇게 못되게 굴던 문정왕후가 어느 날은 아주 다정하게 해가지고 떡을 이렇게 오방떡을 권하면서, 오색떡을 권하면서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인종을 불러서 이 떡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떡을 먹은 인종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정왕후가 과연 떡으로 인종을 독살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승자로 인해 그 기록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독살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죽었다는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중종이 죽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문안드리고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세진하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굉장히 간호를 열심히 했고, 사신들이나 아버지의 제사나 이럴 때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 쇠약해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독살인지 아니면 쇠약해서 그냥 병산지, 그거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다고 물론 사료에는 남아있지만 그건 확실한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종실록에는 조정과 민간에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정치를 기대했는데, 사실 인종이 등극을 했을 때, 재위를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은 굉장히 정치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중종 때 기묘사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랬기 때문에 했는데, 8개월 만에 이게 31살의 나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인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따라서 인종이 문정왕후의 압박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이를 자신의 불효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그 문정왕후의 비율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썼답니다. 국상기간에 부왕의 죽음에 슬퍼한 탓으로 갑자기 승하하였다고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서 이후 문정왕후는 12살의 아들 경원대군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문정왕후는. 결국은 명종이 등극하면서
문정왕후는 대왕 대비로 섭정을 하게 됩니다. 8년간 20살 때까지 섭정을 하면서 그녀가 죽기 전까지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 문정왕후가 지배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백성들이 살기가 곤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정왕후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명종이 죽기 전 2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명종은 사실 자기 어떤 주관으로 정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왕비 인성왕후나 왕후와 나란히 묻혀 쌍능을 이루고 있으며 서삼능을 구성하는 왕릉 가운데 하나로 사적 20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서삼능에다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월의 인종의 재위기간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